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과 블록체인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강성우 인사이트입니다. 요즘 델리오, 하루 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피해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위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당하기만 해왔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가상자산 회계 개정 기준이 시행되고 7월 달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안으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걸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인 경우는 가상자산 이용 피해자들이 한정된 기간 내에 전문가들이 참여에 의해서 낮은 비용으로 중재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신속한 피해 구제 가능성이 있는 중재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련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의 변준영 기획관리본부장님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변준영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중재원에서 25년간 일하면서 중재사건 관리와 홍보, 교육 업무 등을 주로 했고 외부적으로는 현재 법원 조정위원과 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재 분야에 평생을 몸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깊이 있는 전문가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이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분야 변호사로서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구태헌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대한변협의 IT 그리고 지적재산권 IP 분야의 전문 변호사인 구태헌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10여 년 가까이 IT 분야의 전문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년씩이나 활동을 IT 분야 전문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IT 가상자산 플러스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예, 제가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이 예.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는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규제 혁신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예.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도 2018년에 그렇죠, 집필했고요. 지금 정부의 주요 규제 혁신 부처 또는 네.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 분야가 보다 효과를 내서 대한민국이 G10을 넘어서 G5, G2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가능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중재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변준영 본부장님. 예. 대한상사중재원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재원은 민법 제32조에 네.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중재법상 중재를 할 수 있는 법정 유일한 법정 기관입니다. 그리고 상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고요. 주요 업무로는 중재, 조정, 알선, 상담, 교육, 국제협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는 중재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재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변준영 본부장님. 그리고 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국을 대상으로 한 중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뉴욕 협약에 의해서 이제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중재 기관이 전 세계의 웬만한 나라는 다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관들 간의 정기적인 국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상호 협력하면서 정보나 이제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도 똑같은 중재법에 의해서 중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중재원과 외국 중재원 간의 그 공동 중재를 해서 그 외국이나 한국에서 똑같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이어서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구태현 변호사님. 네. 잠깐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이제 그 시청자들이 볼 때 어떤 분들이 민사소송보다는 중재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중재는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들이 그렇죠. 선정되기 때문에 예.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판사로 위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우리가 전문가들이 판사로 위촉이 된다. 예, 중재인들은 예. 마치 일반 법원의 소송에서 판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심판부에서 해당 중재 사안을 심리하게 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많은 중재인들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재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안을 보고 분류를 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위촉하고 3명 정도를 위촉을 하고 사안이 작으면 1인, 예. 크면 3인으로 예. 위촉됩니다. 마치 법원도 단독 재판부와 그렇죠, 그렇죠. 합의 재판부가 있듯이 사안의 가액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위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3인 재판부의 중재부를 구성할 때 당사자들에게 의견도 받고 해서 당사자들의 이의 없는 중재부를 구성해서 중재 심리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해당 분야에서 이미 평생 일을 하시잖아요. 평생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세 분이 판사로 오시는 거예요. 아, 일단 그래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신속 정확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속하고 그 공정한 시대적인 재판. 정신과 네, 전문가적인 네, 그렇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렇죠. 공정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이 그렇죠. 기본이겠죠. 네. 그리고 신속해야 됩니다. 근데 중재는 바로 이 신속성과 공정성을 공정성. 모두 갖추고 있는 그리고 전문성. 절차이기 때문에 네. 공정 속에는 이제 정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그렇죠. 담겨 있는데요. 그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재는 1심으로 끝납니다. 단심이다. 단심이에요. 예. 3심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세월아 내월아 5년 예, 뭐 6년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미리 중재 합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의 없이 중재 의의를 못하고 응해야 되고요. 중재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중재에 응해주면 소위 응소 관할이라고 생겨서 중재로 진행되게 되는데 1심 중재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내가 또 잠깐 그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스타트 벤처나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맞는데요. 이런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 영어로 ADR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그중에 대표적인 대명사로 중재가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일반 소송으로 해서 네. 1심, 2심, 3심까지 보장된 권리를 다 행사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신기술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신기술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법원에 그런 신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판사님으로 계시면 좋은데 그렇죠. 신기술인데 이미 그걸 잘하는 판사님이 오랫동안 판결을 해오셨다면 그건 신기술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그래서 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라고 의뢰인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을 2년에서 3년을 끌면서 생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만약에 해당 사안이 그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정말 사운을 걸고 맞습니다. 걸어야 되는데 이 재판이 오래 가면 갈수록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저건 분쟁이 걸린 회사다. 그렇죠. 등등이 있을 거고 그 만약에 사이에 네, 비용은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고. 예, 그리고 재판이 말씀드린 대로 물론 판사님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중소기업으로서는 이제 그 비용 부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사이 매출은 없고 비용만 나가고. 네, 그래서 비용을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재판부의 사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과가 불리한 결과가 나올 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95년이니까 네. 지금 거의 한 28, 9년이 30년 되었는데요. 됐네요. 네,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보아도 소송 제도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어서 그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은 아까 뭐 2014년도부터 이제 이 가상자산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분야 1세대 변호사. 네. 그만큼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도부터는 1월 달에 그 개정된 회계 기준이 적용되고 네. 7월 달부터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분 일당대법이 적용된단 말이죠. 네. 그동안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됐었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부분들이 위법한 사항으로 규정이 되면서 가상자산 소송 분야가 늘 것이다. 꼭 보는데 그럼 내년도부터는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분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어떤 쪽에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있어서 그렇죠. 기망행위, 네. 시세 조정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거래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뭐 자전거리라든지 거래소라고 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말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특정 금융거래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가를 해준 그렇죠. 원화거래소는 5개가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하나 더 들어 10여 6개가 됐죠. 6개가 곧 될 거군요. 그래서 약 20여 개 이내에 있는데 이 거래소 안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거래소 안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의심이 들어도 이것을 마땅히 감독해줄 기관이 정해지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주식시장, 네. 우리 잘 아는 자본시장 중에 대표적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일들은 자본시장법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감독원이 그것을 감독하는 업무로 딱 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시세 조정을 하면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검찰로 고발하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런 감독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사실상의 이제 행정 지도를 해 오긴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법적 효력이 이것이 의무화돼 있거나 권한으로 되어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발을 처벌을 하기가 못했단 말이죠. 어려웠던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해킹 네. 이 분야가 사실은 뭐 민사소송 빼고는 뾰족하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내년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그 가상자산법에 이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뭐 보험이나 를 들도록 강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내년도부터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이나 전산장애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초 2월 달에 발생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같은 경우 약 200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이 탈취가 되었는데 그 거래소는 자기 자본으로 200억 어치 가상자산을 보존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게 해줬습니다. 상당히 규모 있고 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거래소가 아닌 경우라면 이렇게 손실된 가상자산을 피해자들이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서 이 거래소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아시는 뭐 일본의 마운트 곡스라든지 이런 곳들이 해킹을 당해서 결국 파산에 이른 사례들을 알고 계신데요. 이때 만약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이용자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좀 더 안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년 1월 달부터는 그 개정된 가상자산 회계 기준, 그 개정된 가상자산 회계 기준에 의해서 발행사들도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공지나 공시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그 가상자산법에 보면은 우리말로 재단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잖아요. 네, 없습니다. 회계 기준이 최초로 이제 발행자의 회계
기준만 이번에 포함시켰단 정하고 말이죠. 있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비트코인 1차 광풍이 일어서 소위 선도 거래소들이 막대한 거래 수수료, 즉 매출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7년 말에 이걸 기장을 해야 되는데 회계장부에 네. 어떤 계정 항목으로 기장해야 될지 애매했던 거예요. 기준이 없었던 거죠. 네,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를 하니까 우선 원포인트로 네. 기타 유동자산으로 가상자산을 기장하라라고 해서 어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기타 유동자산을 기재하라는 원포인트 지도를 해주긴 했는데 그 뒤에는 별다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요. 잘 아시는 이제 위메이드가 그렇죠. 거래소의 상장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 한국거래소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상장 기업인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2,300억 원 정치를 추가로 증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에 팔아서 현금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입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재작년 말, 즉 2021년 말 기준의 회계장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출액으로 기재를 하였어요. 네. 그랬더니 작년 초에 이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소 여기 자꾸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우리 자본시장 거래소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국거래소인가 운영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 회사인 네. 위메이드가 매출액으로 기재한 것을 외감법인인 상장법인 그렇죠. 거래소 상장법인은 이제 외감을 받게 돼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회계법인이 매출로 볼 수 없다. 이건 선수금이다라고 의견 거절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선수금으로 교체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고요. 회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회계법인이 의견을 강하게 냈고 그것을 이제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죠.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어떤 당사자들의 질의 또는 외부 감사라는 이벤트에서 결정되어 오던 것이 이번에는 제대로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구태현 변호사님인 경우는 이 코인 분야 1세대 변호사시고 네. 또 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볼 때의 가상자산 코인 분야의 분쟁, 네.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중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중재 제도는 중재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양측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네, 중재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자는 네. 합의가 있어야죠. 네. 양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네. 소송 관할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반날 어떤 법원으로 서비스 만들죠. 제공자와 예. 그다음에 이용자 간의 관계는 보통 약관이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약관으로 규율하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회사들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약관을 보시면 이용 약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러게 또는 있어요. 뭐 이용자의 주거지 법원으로 되어 있을 예, 거예요. 예. 즉 소송 관할로 정해놓은 거죠. 이 부분들을 이제 중재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할을 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 원고에 해당하는 중재 신청인이 중재 피신청인 피고에 해당하는 중재 피신청인과 합의를 해서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하자라고 하면 다시 중재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했을 때에도 상대방이 그 중재에 응해준다면 그렇죠. 다시 중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저도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계약서를 써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하단부에 가서 보면 분쟁이 생길 경우는 뭐 소속 무슨 법원으로 한다. 99.9%. 예, 그렇게 돼 있지. 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잘 없거든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그거 좀 우리 대한상사 중재원이 분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중재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재를 어떤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중재를 이용하면 좋겠는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의 그 변준영 본부장님. 아까 우리가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예. 그 중재인 경우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심제에 의해서 기간과 비용이 덜 들면서도
전문가 판단에 작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중재 제도가 어떤 겁니까? 중재는 뭐 중재법 제3조에 이제 정의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맡기지 않고 민간인인 중재인한테 맡겨서 그 중재인이 내린 결정에 따르는 그런 제도고, 중재법 제35조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변주정 본부장님, 특히 그 단심제이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 분쟁 금액이 적을 때 좀 장점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잠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자립을 해서 운영할 정도로 저 사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정부의 좀 보조를 받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좀 적은 예. 1억 원 이하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중재인 보수나 이런 거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뭐 1천만 원 이하짜리 이런 소액 사건은 중재 비용이 5만 5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5만 원. 그럼 이렇게 중재를 했을 때는 얼마를? 1억일 경우에는 한 79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법원에서 변호사님 이거 진짜 네. 아니 1억 원인데 뭐 비용이 8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네, 법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최소 인지대와 송달료 예. 등을 합해서 몇 백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도 1심에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3심까지 가면 소송 인지대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예.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79만 원. 79만 원밖에 예. 당사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변주정 본부장님, 그러면은 그 이 중재 제도가 집단 소송이나 민사 소송 대비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있다는데 좀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화면 대표적인 좀 넣으시죠. 예. 예,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이제 지금 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입니다. 예. 단심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법원 재판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재 같은 경우는 국내 건 같은 경우 평균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7개월이요? 단심으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1억 원 이하짜리 사건은 저희가 신속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3, 4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1억 원 이하의 분쟁인 경우는 3, 4개월에다가 비용을 뭐 79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그 구태 변호사님. 네. 뭐 소상공인회라든지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뭐 민사 채무 지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원에도 소액 사건 절차 또는 지급 명령 절차 같이 신속하고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네. 판결 이유를 적지 그렇죠. 않아도 돼서 주문만 나오게 네. 해서 신속하게 판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음. 문제는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다시 계속 가야 되죠. 상급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중재는 비슷한 경우에 훨씬 신속하게 1심으로 끝나버리는 장점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문적인 사안을 내용으로 한다면 네. 그 소액 재판부의 판사님들이 그 전문적인 사안을 잘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유무죄는 아니지만 승소패소 판결이 네. 사실 상대방에게 설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할 가능성이 할 수밖에 높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변주정 본부장님. 예. 그럼 이제 단심제에 의해서 기간이 짧고 비용이 덜 들고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79만 원밖에 안 든다. 또 더불어서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 중재 판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중재가 이제 소송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앞에 계신 구태원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재인들의 이제 그 분야를 보면 법조인들이 1,000명 정도에서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실업계가 한 320분, 학계 교수님들이 한 250분, 그다음에 뭐 공공단체, 회계사, 변리사 이런 분들 합쳐가지고 지금 저희 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재인 수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이 화면을 보고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 가상 자산을 제대로 깊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아마 이거는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재는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가
판정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판정이 난 이후에도 강제집행이나 이런 그 잦은 이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행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 이행률 핵심적인 경우는 법원의 민사든 중재든 간에 판결 후에 이행률이 핵심이잖아요. 예. 이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하여튼 몇 년 전에 그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한 거에 한 87% 정도 예. 이행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87% 정도가 이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최준영 본부장님, 지금은 이제 이 코인, 토큰, 가상자산도 하나의 경제 섹터로 정제가 됐고 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아까 1,600명 정도의 그 전문 중개인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분야를 추가로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이 분야를 그 이제 넓힐 때 예, 예. 분쟁이 그 예측되는 분야는 계속 이제 새로 중개인들을 발굴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가상자산 분야도 좀 중개인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획은 있네요. 예. 예, 하루속히 이 가상자산 분야, 전문 중개인 분야도 포함시켜서 많은 분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 피해 회복을 받도록 그 대한상탁중재원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준영 본부장님, 그럼 이제 중재 제도가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죠. 예. 그는 어떤 절차를 그 중재 신청을 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소송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사전이나 사후에 그 중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양측이 예. 예. 합의가 없어도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그 헌법의 그 기본권인 청구권에서 갈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네. 중재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서 네. 그게 필수적이고요. 아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면 만약에 델리오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제 피해자들이 그 회사하고 사이에 뭐 계약서나 약관을 봐서 거기에 이제 중재가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중재 신청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중재 조항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주고 받든지 해가지고 중재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우선 그 양측 간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그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아까도 이제 그 두 분도 인정을 했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분쟁이 생기면은 당연히 민사소송을 생각했잖아요. 네. 중재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변준영 본부장님, 예.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중재를 내가 신청하고 싶다. 예. 그럼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재가 또 소송과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직접 당사자가 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 등을 참고해서 거기에 네. 보면 신청서 샘플이나 뭐 다양한 그 서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얘기 나온 중재나 이런 가상자산 쪽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네, 필요하면은 우리 구 변호사님처럼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들, 저 변호사들한테 대리인을 맡겨가지고 서면 작성이나 심리 때 나와서 발언하실 수 있게 그렇게 네. 대리인으로 선정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변준영 본부장님 계속해서 그 가상자산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 구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한 중재를 한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는지 좀 예. 정리해 주시죠. 사실 그 일단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는 소송하고 중재하고 도표를 좀 보시죠. 예, 큰 차이는 없는데요. 네, 지금 저기도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소송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다른 것이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1번. 예, 그게 전제가 이제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심리가 열리고 판정까지 가는 단계는 소송하고 유사한데 네,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판정부 구성입니다. 그래서 소송 같은 경우는 뭐 당사자가 판사를 뭐 선정하거나 이제 그럴 수가 없는데 관제를 못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재는 저희가 뭐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 분쟁이다 그러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후보자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내권을 가정했을 때 양측에 보내서 그분들 보시고 우선순위를 표시해서 이제 저희한테 반송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은 그런 그 명단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 중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당사자
중재 신청 당사자가 직접 예, 그 전문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누구로 해달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재 합의를 할 때 중재인 선정도 당사자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심리 뭐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신청이 되고 판정부 구성이 되고 나서는 소송하고 절차가 비슷한데요. 용어상에 이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소장을 신청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판결이 아니고 이제 중재에서는 판정서라고 합니다. 네. 그런 조금 용어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가 열려서 구술로 진행을 하고 2, 3회 열리고 난 다음에 중재 판정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재 판정서를 이제 받아보고 나면은 중재법 37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의 그 강제 집행 절차 한 2개월 정도 네.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자진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은 우리 구 변호사님 네. 법원의 그 민사소송 판결이 나면 네. 그 강제 집행하는 그 법적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강제 집행을 해주는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서 예. 집행관이 동산 그렇죠. 강제 집행의 경우 현장에 나가서 예,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경매에 붙이죠. 그럼 중재는 중재 판정 결과는 어떻게 그분들이 강제 집행을? 법원의 강제 집행 제도를 이용합니다. 아, 왜냐하면 중재법에 중재는 확정 판결의 효력이 돼 있다고 되어 있기 음.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 명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양당사자 간의 네. 그 판정 결과를 이행이 안 되면 아까 그 뭐 물론 법원에- 이제 이미 만약에 판결에 중재 판정에서 예. 어떤 금전을 지급하라라고 나가는데 그렇죠. 당사자가 이행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이행하지 이행을 않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또 이행하기 전에라도 먼저 음. 이 중재 판정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서 마찬가지로 동상 경매 등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판정서에 의한 것은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 그 강제 집행의 네, 그분들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중재 판정서를 집행할 때는 상대방의 예금 계좌를 그렇죠. 압류하고 추심을 하는 절차를 택하겠죠. 그래서 그 집행문을 이제 은행에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금이 없다. 없다. 집행해봤는데 예금 통장에서 추심한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네. 하면 이제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참 그 단심제, 짧은 기간 그리고 전문가 참여하는 중재 판정 거기다가 또 뭐 1억 원 이하 비용은 79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럼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 1년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대상상사중재원에서 중재되는 분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한 400에서 450건 정도 됩니다. 왜 그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예. 1년에 여기 보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가 아니 최근에 와서 분쟁 중재 건수가 줄어들었네요. 왜냐하면 2021년도 500건인데 작년도가 342건 왜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크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분쟁이 생긴 이후에 사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거래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주춤했을 때 그 사건 수는 한 1, 2년 후에 이제 그 증가나 감소가 이제 반영되는데 작년에 좀 그런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가 싶고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작년보다는 한 2, 30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그 건수가 비중이 높은 게 어떤 분야입니까? 중재가 이제 그 아직 분야별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가 사실은 건설입니다. 건설 분야. 그래서 한 120건에서 한 130건 정도를 매년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금액도 좀 큰 건이 많고요, 건설이. 최근에. 예, 항상 건설은 좀 큰 건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변주정 본부장님. 시청자들이 볼 때에 아주 이해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그 중재 판정 해결 사례를 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뭐 사례를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길지 않은 범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대표적이고 제너럴한 사건을 하나 골랐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국제중재 사건입니다. 국제중재. 예, 그래서 신청인이 우리나라 정부였고 네. 신청인은 그 방공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미국 회사였는데 미국의 회사. 예, 그 이제 쟁점은 간단합니다. 그 방공 물품을 한 45가지 정도를 이제 한국 정부에서 수입을 했는데 네. 그 물품들의 하자가 많아서 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에 이 하자를 치유해 달라라고 이제 30일 내에 치유해 달라 보내면서 이제 물품을 반송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하지 않으니까 신청인이 중재 신청서를 보내면서 이제 이 신청서 보내는 걸로 계약 해제에 가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물품 대금하고 손해배상금을 합쳐가지고 청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뭐 거의 그 신청인 주장이 거의 다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 정부 신청이 우리나라 정부가 예. 그 미국 그 수출업체에다가 예, 제기했던 예, 그 요구 금액이 거의 반영이 됐다.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 미국 회사는 그걸 또 중재를 받아들여서 그럼 이제 그 관련된 금액을 즉각 우리나라 정부에 송금을 했습니까? 예. 제가 그 사건을 했었는데 바로 이행을 했고 예. 그래서 한국 정부도 상당히 만족해서 그 사건이 종결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네. 구태인 변호사님.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수출입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만큼 국제 분쟁이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을 통한 국제 분쟁은 쉽지 않죠? 네, 국제 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자, 그러니까 예. 해외 바이어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경우에 계약서에 네. 해외 바이어가 소재한 국가에 네. 법원에서 소송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나라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 가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시겠죠. 예. 많은 관할 자체를 소위 우리가 갑을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갑이 정하게 되는 구조가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해외 바이어들하고 거래를 하면 그쪽 나라에서 재판을 하도록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면 그것도 모르는데 네네. 예를 들어 미국에 분쟁 당사자가 있다, 그 사실 참 머리 아프잖아요. 그제 국제거래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다만 또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이제 관할로 정할 수가 있기도 하고 음.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 판매자가 갑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독점적인 공급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사오는 입장이 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태현 변호사님은 아까 변호사 생활 30년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국제 분쟁인 경우는 중재 제도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의 경우에도 네. 역시 각 나라의 법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까 신속성과 네. 또 전문성 측면에서는 어느 나라나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분쟁인 경우는 이 분쟁, 네. 중재원의 중재를 통하는 것이 네, 그런데 이제 대개 네. 대기업들의 분쟁은 국제 분쟁이 소위 아니 대기업들에서 제가 볼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기업들은 많죠. 고민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거의 인력과- 소송으로 하죠. 그렇죠, 대기업들은 그렇죠. 뭐 잘 아시는 애플과 삼성, 예. 세계적인 특허 소송도 예.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연방지방법원이 합니다. 이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천문학적인 소송 아니요, 비용이 삼성 들었죠.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또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고민이 없잖아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중소기업인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소기업 고객들을 자문 고객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분쟁이 네. 걸려서 싱가포르 중재 같은 또 홍콩 중재원 이런 데서 중재를 진행하는데 몇 년 동안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중재를 통하는데도 들 정도로 그렇죠. 사안이 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재를 해도 그런데 만약에 일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맞습니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민사소송도 힘든데 네. 국제 민사소송을 한다.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GDP 뭐 10이다 몇이다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수출입 통상을 먹고 있는 나라인 만큼 국제
분쟁은 중재 제도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변준영 본부장님. 예. 그럼 아까 구태현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국제 중재가 갖고 있는 장점, 시청자들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뉴욕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 이제 뉴욕에서 58년도에 체결됐기 때문에 이제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원 명칭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73년도에 가입이 돼 있는데 73년도. 예. 오래됐네요. 현재 172개국이 가입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172개국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나라는 다 가입이 돼 아니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수출이 풀은 나라는 대부분 거의 포함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소송은 이제 이 강제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172개국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거래상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강제 집행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국제 분쟁에서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가상자산 코인이나 이런 거 사태를 봤을 때 만약의 경우에 말이에요. 아직은 이제 그걸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작년도 5월 달에 그 50조 원 정도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싱가포르 소재 법인의 테라폼랩스, 예, 예. 테라루나, 예.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그 FTX 이런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직접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로 사례를 들어본다면 그 만약에 피해자들이 어떤 형태로 중재 신청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사례를 든 거랑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사실 아까 그 미국 회사가 자진 이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미국 회사가 그 이행을 안 하고 또 재산을 어디 뭐 여기 지금 뭐 바하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정을 해서 만약에 바하마의 재산을 옮겨놨다. 네. 그렇더라도 그 바하마도 이제 제가 확인했지만은 2007년도에 뉴욕 협약에 가입을 했거든요. 아, 바하마도 가입했어요? 예, 예. 2007년도?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하마 법원에다가 네. 중재 판정 난 것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면 음. 그 바하마 법원에서도 우리 중재 절차상의 어떤 큰 하자가 없는지 정도만 검토를 하고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 가상자산에 갖고 있는 것이 초국경성이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태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FTX 사태가 났을 때, 네. 테라누나 사태가 났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네. 검찰에서는 신현성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수사를 했지. 네. 싱가포르 소재 테라폼레스 수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도 사실은 싱가포르 소재 테라폼레스를 대상으로 그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잖아요. 네네. 뭐 소송 같은 것을 그쪽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재를 통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중재를 뭐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냈을 때 상대방이 응한다면 예. 중재로 진행돼서 말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역시 애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변준영 본부장님, 예. 1,600명 정도의 전문가 중재인 프로를 지금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1,700명 정도. 1,700명. 예. 1,700명 정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코인의 초국경성을 감안을 했을 때 1,700명 중에서 그러면 이제 국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 전문 중재는 몇 프로나 됩니까? 국제 중재인이 지금 625명 정도 됩니다. 625명. 물론 이제 국내하고 이제 그 겸직을 하고 있는 중재인들도 있는데요. 네. 국내 국제를 다 하는 분이 있고 국제만 하는 분이 있는데 합쳐서 한 625명 정도. 그러면은 그 625명의 그 국제 중재인 전문가들인 경우는 전부 다 영어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가능합니다. 예. 국제 사건은 만약에 그 미국이 아니고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 간의 분쟁이라도 영어로 일단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영어가 다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참 상당히 오늘 보니까는 이 가상자산 분야 물론 그 상대방 측의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갖고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자, 그럼 시간이 거의 되고 있는데 우리 그 가상자산 1세대 변호사이면서 중재 전문가이신 구태현 변호사님, 네, 시청자들에게 네네. 좀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꼭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네,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에 시행됩니다만 아직 1단계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네.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 거래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감독 당국의 명확한 수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적절하게 행정지도 감독 등을 통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거래소 이외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문제들인데요. 발행사 재단이라든지 대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코인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이 거래소 상장 이전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죠. 네, 상장이 안 되면 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피해로 네. 귀결이 되고 상장이 되더라도 가격이 이제 아시다시피 상장 시초가보다 보통 확 떨어지는 떡락이라고 그렇죠. 말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서 대부분이 결국 이제 피해자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아직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집단 피해자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집단 소송 제도가 규정이 초안에는 돼 있었는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정무위까지 통과했죠. 이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최종 단계에서 빠져서 집단 소송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없게 돼서 일반 다수 당사자 소송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 바람직하기로는 이제 거래소 안에서의 분쟁은 좀 거래소 협회가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당사자들이 신청할 때 이를 합의해 주어 가지고 중재 절차로 이행하게 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를 해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발행사와의 분쟁, 또 이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그런 협단체가 있기가 어려울 테니까 당사자들 결국 일반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시 당사자들이 중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어차피 소송은 접수하게 될 테니까 이를 중재로 이행하자는 합의를 해 주시는 것이 상호 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도 좋고.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델리오 하루 인베스트를 비롯해서 가상자산 분쟁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과 절차가 복잡한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심제에 의해서 짧은 기간 내에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재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피해를 빠르게 구제, 회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상자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피해 회복을 위한 중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